야, 똑바로 좀 기어보아. 매형매형 지제으라고. 유기영아, 네 꼬리 이게 무쇠운 짓이고 네가 무시하던 겨 사인시험반 너네으로 네 인상에 샀다. 야, 장모님, 이게 어때오게? 재산 다 털어 서울 보낸 딸, 목줄 차고 기는 모습에 백도연의 모든 것을 자갈치에서 끝냈다. 오디오북 사연. 이놈이 윤강옥에게 지금 무슨 말을 하였는가?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 아니, 차라리 두 눈을 그 자리에서 뽑아버리고 싶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금쪽 같은 딸, 차유경의 목에 짐승의 목줄이 채워져 있었으니까. 강남 최고급 아파트의 그 냉랭한 대리석 바닥 위에서 내 딸은 인간이 아니었다. 사위놈 백도현의 장난감이었다. 백도현이 소파에 기대앉아 던진 과자 부스러기를 바닥을 기어 다니던 내 딸이 입으로 받아먹으려던 바로 그 순간 현관문에 숨어있던 나는 심장이 획고 피가 거꾸로 솟는 것을 느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이 모든 것이 뒤틀린 걸까? 부산을 떠나 서울의 번듯한 집안으로 시집갈 때만 해도 이런 지옥이 기다리고 있으리라곤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 아이고, 강옥이 할매. 오늘도 물건 많이 팔았네. 새벽 4시. 남들은 아직 따스한 이불 속에서 단꿈을 꾸는 시각이지만 나는 장화끈을 단단히 묶고 차가운 생선 상자를 옮긴다. 짭조름한 바다 내음. 아니, 누군가는 역겹다며 코를 막고 지나치는 이 비린내가 바로 윤강옥의 밥줄이자 생명줄이다. 내 손을 보아라. 손가락 마디마디가 굵게 변해 웬만한 사내의 손보다 투박하다. 지문은 닳아 없어진 지 오래이며 칼에 베이고 가시에 찔리며 소금물에 절여진 이 손. 사람들은 나를 보고 지독한 짠순이라고 부른다. 돈 쓸 줄 모르고 악착같이 모으기만 하는 자갈치 시장의 억척스러운 칼잡이 할매라고 했다. 맞다. 나는 돈에 미친 사람처럼 살았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고 내 귀하디 귀한 딸 유경 하나 남았을 때 굳게 맹세하였으니까. 내 새끼만큼은 절대 이 비린내 맡게 하지 않겠다.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왕비처럼 살게 하겠다. 그래서 30년을 하루같이 칼질을 하였다. 고등어 배를 가르고 갈치 내장을 빼내면서 통장에 영영이 하나씩 더해질 때마다 나는 고통을 잊을 수 있었다. 그렇게 키운 딸이다. 유경이가 명문대학을 졸업하고 번듯한 서울 사내, 그것도 젊은 사업가 백도연을 데려왔을 때 나는 세상을 모두 얻은 기분이었다. 장모님, 제가 유경 씨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호강시켜 드리겠습니다. 저를 믿어주십시오. 그 헌칠한 외모로 싹싹하게 부탁하던 사위놈의 언행이 어찌나 고마웠던지. 사업 자금이 다소 부족하다는 말에 나는 주저없이 내 평생 모은 적금 통장을 깨어주었다. 아니, 그것뿐인가? 혼인 후에도 사위놈 기죽지 말라고 몰래 찔러준 돈만 해도 서울 아파트 한 채 값은 너끈이 될 것이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다. 딸아이가 혼인하고 난 후부터는 목소리 듣기가 하늘의 별 따기가 된 것이다. 엄마, 나 바빠. 나중에 걸게. 엄마, 나 지금 손님들 와서 정신없어. 끊어.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딸의 음성은 늘 쫓기듯 다급했고 어딘가 모르게 주눅이 든 듯했다. 그래도 나는 굳게 믿었다. 강남 사모님으로 사느라 바쁘겠지. 사위 내조하느라 정신이 없겠거니. 그렇게 스스로를 달랬다. 하지만 어젯밤이었다. 시장에서 팔다 남은 조기 몇 마리를 구워 혼자 저녁을 먹는데 문득 딸 생각이 간절히 떠올랐다. 1년이 넘도록 얼굴 한 번 마주하지 못했다. 명절에도 사위 사업 때문에 해외에 나가 못 오고 내 생일에도 값비싼 선물만 택배로 덜렁 보내왔다. 수화기를 들었다. 신호가 한참이나 간 뒤에야 딸이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목소리가 영 이상했다. 잠기운에 젖은 목소리가 아니라 잔뜩 울고 난 뒤 억지로 목을 가다듬는 그런 소리였다. 유경이냐? 엄마다. 밥은 먹었니?
엄마, 먹었지. 스테이크 먹었어. 도연 씨가 요리해줘서. 그래, 우리 사위가 요리도 잘하나 보네. 근데 목소리가 왜 그래? 어디 아픈 데는 없는가? 아니야. 그냥 감기 기운이 좀 있어서. 엄마, 나 지금 피곤해서 자야 할 것 같아. 끊을게. 평소 같으면 그래, 쉬어라 하고 전화를 끊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날따라 묘한 예감이 들었다. 수화기 너머로 쨍그랑하고 무언가 깨지는 소리가 들렸던 것이다. 그리고 남자의 고함 소리 같은 것이 아주 짧게 들린 것도 같았다. 유경아, 방금 무슨 소리냐? 백서방 있니? 바꿔보아라. 아, 아니야. 텔레비전 소리야. 엄마, 나 진짜 끊을게. 오지 마. 절대 오지 마. 뚝, 전화가 끊겼다. 오지 마라니. 평소에는 바빠서 못 온다고 하던 아이가 다급하게 비명을 지르듯 오지 마라고 했다. 가슴이 쿵하고 내려앉았다. 평생 생선을 만지며 살아온 내 직감이 경고하고 있었다. 무언가 크게 잘못되었다고. 썩은 생선은 겉이 아무리 멀쩡해도 아가미를 들춰보면 악취가 나는 법이다. 딸아이의 목소리에서 바로 그 썩은 내가 났다. 그날 밤 나는 한숨도 자지 못했다. 눈만 감으면 딸아이가 어두운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나를 부르는 모습이 아른거렸다. 새벽 3시 나는 벌떡 일어났다. 냉장고를 열었다. 딸아이가 좋아하던 멸치볶음, 파김치, 그리고 가장 좋은 놈으로 골라 말려둔 보리굴비를 꺼냈다. 반찬통에 꾸역꾸역 담으면서 내 손은 덜덜 떨리고 있었다. 가봐야겠다.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겠다. 첫 차를 타기 위해 부산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나는 기사에게 잔소리까지 들었다. 아이고 할매요. 무슨 짐을 이리 많이 들고 갑니까? 어디 피난이라도 가요? 피난이라니. 전쟁터로 가는 길일지도 모른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이 하나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오직 머릿속에는 딸아이의 그 떨리는 목소리, 오지마 하던 그 비명 같은 한마디뿐이었다. 서울역에 내려 강남으로 향하는 열차를 탔다. 화려한 서울 사람들 틈에서 비린내 나는 옷을 입고 보따리를 짊어진 나는 영락없는 시골 할머니였다. 옆에 앉은 젊은 아가씨가 코를 찡그리며 슬금슬금 자리를 피하더군. 평소 같으면 내 돈이 내들보다 많다 하고 속으로 코웃음을 쳤겠지만 오늘은 그럴 정신도 없었다. 강남의 으리으리한 주상복합 아파트. 사위놈 백도연이 사는 곳이다. 입구에서 경비원이 나를 가로막았다. 할머니, 어떻게 오셨어요? 잡상인은 출입 금지입니다. 잡상인 아이다. 여기 102, 3호만 203호 백도연 사장 장모다. 경비원이 위아래로 나를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치며 인터폰을 눌렀다. 그러나 신호만 갈 뿐 아무도 받지 않았다. 댁에 아무도 안 계신 것 같은데요? 아이다, 있을기요. 오늘 주말이라 쉰다고 했단 말이다. 나는 막무가내로 밀고 들어갔다. 엘리베이터가 12층을 향해 올라가는 동안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을 보았다. 헝클어진 흰머리, 낡은 몸빼 바지, 꼬질꼬질한 운동화. 우리 사위가 싫어할 만도 하네. 하는 쓴웃음이 나왔다. 하지만 딸이 잘 사는 것만 보면 된다. 스테이크를 썰며 와인을 마시며 그렇게 여왕처럼 사는 것만 확인하면 이 반찬 보따리만 문 앞에 두고 도망치듯 내려올 생각이었다. 102, 103호. 심호흡을 크게 한 번 하였다. 초인종을 누르려다 문득 딸아이에게 들었던 비밀번호가 떠올랐다. 엄마, 우리 집 비밀번호 엄마 생일이야. 5월 3일. 설마 바꿨을까? 떨리는 손가락으로 키패드를 눌렀다. 띠띠. 띠리릭. 문이 열렸다. 다행이다. 아직 안 바꿨구나. 안도하며 현관문을 조심스레 밀었다. 유경아, 백서방, 나왔다. 엄마 왔어.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코를 찌르는 것은 비린내가 아니었다. 지독한 술 냄새와 담배 연기, 그리고 싸구려
향수 냄새가 뒤섞인 역겨운 악취였다. 신발장에는 낯선 여자 구두가 어지럽게 널려 있고 남자 구두 한 짝은 저 멀리 날아가 있었다. 불길한 예감은 왜 한 번도 틀리는 법이 없을까? 거실 쪽에서 왕자짓거란 소리가 들려왔다. 야, 백 대표, 이 계집애 이거 훈련 잘 시켰네. 기어다니는 품이 아주 예술이야. 하하. 형님, 제가 누굽니까? 여자 하나는 기가 막히게 다루죠. 심장이 쿵쾅거리다 못해 터져버릴 것 같았다. 사위 백도현의 목소리였다. 그리고 낯선 사내들의 웃음소리. 나는 신발도 벗지 못한 채 홀린 듯 거실로 걸어 들어갔다. 반찬 보따리를 든 손에 힘이 빠져 하마터면 놓칠 뻔했다. 그리고 마주하였다. 내 평생 가장 끔찍하고 잔인한 장면을. 넓은 거실 한가운데 술병들이 볼링핀처럼 세워져 있고 그 사이를 네 발로 기어다니는 사람. 목에는 검은 가죽 목줄이 채워져 있고 그 줄 끝을 사위놈이 쥐고 흔들고 있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보이는 얼굴. 멍이 들어 퉁퉁 부은 눈, 터진 입술. 내 딸 차유경이었다. 유경아, 내 입에서 바람 빠지는 소리가 새어나왔다. 사위놈이 고개를 돌려 나를 본다. 당황하는 기색 하나 없이 오히려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말하더군. 장모님? 여긴 웬일이세요? 냄새나게. 그 순간 내 머릿속에서 툭 하고 무언가가 끊어졌다. 지난 30년 시장 바닥에서 억척같이 버텨온 내 이성이 끊어지는 소리였다. 저놈이 지금 내 딸에게 무슨 짓을 하는 거야? 내 딸이 왜 개처럼 기고 있는 거냐? 이 짐승만도 못한 놈아. 나는 들고 있던 반찬 보따리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터져버린 김칫국물이 사방으로 튀었지만 그 붉은 국물보다 더 붉은 피눈물이 내 가슴에서 솟구쳤다. 이게 무슨 짓이야? 당장 저거 풀지 못해? 내 비명은 짐승의 울음소리와 같았다. 사위놈의 손에 들린 저 끔찍한 쇠사슬. 그리고 그 줄 끝에 매달려 파르르 떨고 있는 내 딸의 하얀 목. 그것은 사람이 사람에게 할 짓이 아니었다. 아니, 길가에 버려진 강아지에게도 해서는 안 될 짓이었다. 그런데 하물며 내 속으로 나아 금이야, 옥이야, 키운 내 새끼한테. 나는 신발을 신은 채 거실로 뛰어들었다. 대리석 바닥에 내가 밟고 온 흙먼지가 묻어났지만 그딴 건 보이지도 않았다. 이 미친놈아, 네가 사람 새끼가 이게 뭐하는 짓이냐? 나는 사위놈. 아니, 백도연 그 짐승의 멱살을 잡으려 달려들었다. 하지만 예순이 넘은 노인네가, 그것도 평생 쪼그려 앉아 생선만 다듬어온 늙은이가 건장한 30살 사내를 당해낼 리 만무했다. 아, 뭐야. 이 냄새 나는 할망구는. 백도연이 팔을 거칠게 휘둘렀다. 쿵. 나는 종이 인형처럼 나가 떨어졌다. 엉덩방아를 또 쓰며 바닥에 나뒹굴자 아까 내가 집어 던졌던 반찬통들이 내 몸 아래 으깨졌다. 터진 파김치국물이 내 낡은 몸빼 바지를 시뻘겋게 물들였고 짭조름한 멸치들이 거실 바닥에 흩어졌다. 아이고,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지만 아픔을 느낄 수도 없었다. 바닥을 기던 딸아이가 비로소 고개를 들어 나를 보았다. 엄마. 유경의 눈은 초점이 없었다. 공포에 질려 동공이 풀린 눈, 입가는 터져 피가 맺혀 있었고 양쪽 무릎은 얼마나 기어 다녔는지 스타킹이 다 찢어져 피가 배어 나오고 있었다. 유경아, 일어나라. 퍼뜩 안 일어나나. 내가 엉금엉금 기어가 딸을 일으키려 했다. 목에 채워진 그 흉측한 목줄을 풀어주려고 덜덜 떨리는 손을 뻗었다. 그런데 딸아이가 내 손을 뿌리쳤다. 아니, 기겁하며 뒷걸음질 쳤다. 오지마. 엄마가. 제발 가라고. 뭐라카노? 네가 지금 제정신이가. 이걸 차고 뭐하냐는 말이다. 그때였다. 소파에 앉아있던 백도연의 친구라는 작자들이 킬킬거리며 입을 열었다. 야, 백 대표, 장모님 오셨는데
인사드려야지. 근데 냄새가 좀 심하긴 하다. 하하. 어유, 시장통 냄새. 비위 상해서 술맛 다 떨어지네. 아, 백도연이 혀를 차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나를 일으켜 세우는 대신 내 눈앞에 흩어진 파김치를 구둣발로 지시겼다. 지익, 자익, 으깨진 파김치가 그의 명품 구두창에서 곤죽이 되었다. 그것이 마치 내 심장 같았다. 장모님, 노인네가 노망이 나도 곱게 나야죠. 남의 영업장에 와서 행패입니까? 영업장, 여기가 네 술집이가, 가정집에서 마누라한테 목줄 채우는 게 영업이가. 내가 악을 쓰자 백도연이 얼굴을 찡그리며 코를 막았다. 아, 냄새 진짜 역겨워서 못 참겠네. 장모님 몸에서 생선 썩은 내가 나는 거 알아요? 그 냄새 때문에 우리 유경이도 급이 떨어지잖아요. 내가 이래서 천한 집안이랑은 안 엮이려고 했는데, 천한 집안. 그 단어가 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뭐라 했나. 전에 내 돈으로 사업한다는 놈이, 내 돈으로 먹고 사는 놈이 뭐라 했어. 돈. 아, 그까짓 돈 몇 푼. 백도연이 비웃으며 내 앞으로 다가왔다. 그리고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장모님이 생선 대가리 쳐서 번코 묻은 돈. 그거 내 차 타이어 값도 안 돼요. 주제 파악 좀 하세요. 내가 유경이 데리고 살아주는 것만 해도 감지덕지 해야지. 어디서 감히 큰 소리야. 그는 바닥에 떨어진 내 가방을 발로 툭 찼다. 그리고 이런 쓰레기 좀 들고 오지 마요. 우리 집 개도 이런 건 안 먹어. 나는 부들부들 떨며 바닥을 짚고 일어섰다. 이놈을 죽여야겠다. 이 자리에서 이놈을 물어뜯어서라도 죽여야겠다.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지배했다. 하지만 내 몸이 움직이기도 전에 딸 유경이가 내 바지가랑이를 잡았다. 엄마, 제발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어. 그냥 가. 도연 씨 화나게 하지 말고 빨리 가. 딸은 울고 있지 않았다. 너무 큰 공포에 질리면 눈물도 안 나온다는 것을 나는 그때 알았다. 딸은 나를 걱정하는 게 아니었다. 내가 여기서 난동을 부리면 내가 떠난 뒤에 닥쳐올 남편의 폭력이 두려웠던 것이다. 유경아, 너 왜 이러고 사는데? 엄마, 제발, 냄새 나잖아. 엄마, 냄새 나니까 나가라고. 딸이 악을 썼다. 그 목소리가 칼이 되어 내 심장을 난도질했다. 딸의 눈빛이 말하고 있었다. 엄마가 있으면 내가 더 비참해져. 제발 내 눈앞에서 사라져줘. 그 순간 백도연이 내 팔을 억세게 잡아 끌었다. 들었죠? 딸내미도 나가라잖아요. 늙었으면 눈치라도 있어야지. 이거 나. 내 발로 나간다. 이거 안 놓나. 나는 질질 끌려갔다. 현관까지 가는 그 짧은 거리가 천리 길처럼 느껴졌다. 뒤돌아보니 딸은 여전히 목줄을 찬 채 바닥에 엎드려 있었다. 그 처량한 등 위로 사위 친구놈들이 술을 붓고 있었다. 안 돼, 유경아. 내가 다시 튀어 들어가려 하자. 백도연이 나를 현관 밖으로 거칠게 밀쳤다. 쿵! 나는 차가운 복도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다. 내 낡은 운동화 한 짝이 벗겨져 현관 안쪽에 남았다. 다시는 오지 마요. 한 번만 더 얼쩡거리면 그땐 유경이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서라도 못 기어 나오게 할 테니까. 알겠어. 쾅! 철문이 닫혔다. 도어록이 잠기는 소리가 들렸다. 띠리릭. 그 차가운 기계음이 나와 딸 사이를 이승과 저승처럼 갈라놓았다. 복도에는 정적만이 감돌았다. 등이 꺼져 어두운 복도 바닥에 주저앉은 채 나는 한참을 멍하니 있었다. 벗겨진 신발 한 짝, 파김치 국물로 얼룩진 바지, 그리고 코끝에 맴도는 내 몸의 비린내. 으흐흐. 웃음이 나왔다. 기가 막혀서 웃음이 나왔고 내 자신이 너무나 한심해서 웃음이 나왔다. 공주처럼 키우겠다고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하겠다고 다짐했었는데 내 딸은 내 돈으로 차린 그 집에서 개보다 못한 취급을 당하고 있었구나. 내가 병신이었다. 사위놈이 번지르한 말로 어머니, 어머니 할 때 그 시커먼 뱃속을 들여다보지 못한 내 눈을 찔러버리고 싶었다. 내가 생선 비린내 풍기며 번 돈이 천한 돈이라 무시당할 때 내 딸은 그 안에서 얼마나 많은 피눈물을 흘렸을까. 그때 닫힌 문 너머로 사위놈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아, 기분 잡쳤네. 야, 음악 크게 틀어. 그리고 너 가서 걸레질 다시 해. 냄새나니까 락스칠해서 빡빡 닦아. 음악 소리가 쿵쿵거리며 복도로 새어나왔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바닥을 짚고 일어섰다. 무릎이 까져 피가 났지만 아프지 않았다. 벗겨진 맨발로 차가운 복도를 딛고 섰다. 눈물이 멈췄다. 대신 가슴 밑바닥에서 뜨거운 샘물 같은 것이 울컥울컥 치솟아 올랐다. 주머니 속을 더듬었다. 꼬깃꼬깃 접힌 종이 뭉치가 손끝에 닿았다.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다. 사실 몇 달 전부터 이상한 낌새를 채고 고성태 실장을 통해 모아두었던 자료들이었다. 사위놈 회사가 이미 껍데기뿐이라는 것, 그리고 여기저기 빚을 끌어다 쓰느라 사채까지 손댔다는 증거들. 나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 빚들을 내가 야금야금 사들이고 있었다. 사위가 망하면 내 딸이 길거리에 나앉을까봐 내가 그 빚을 막아주려고 그렇게 바보같이 준비했던 것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 종이 뭉치는 딸을 지키는 방패가 아니라 사위놈의 목을 칠 칼이 될 것이다. 나는 굳게 닫힌 102-103호 문을 노려보았다. 저 문 안에서 희희낙낙하고 있을 그놈들에게 들리지 않을 저주를 퍼부었다. 그래, 냄새난다고 했나, 천하다고 했나. 내 몸에 비린내는 물로 씻으면 그만이다. 하지만 내 놈들의 그 썩어 빠진 인성은 무엇으로도 씻지 못할 것이다. 백도연, 내 놈 인생 오늘로 끝이다. 내가 맹세코 내 놈이 내 딸 목에 채운 그 줄, 내 놈 목에 똑같이 채워주마. 아니, 살려달라고 내 발바닥을 핥게 만들어주마. 나는 맨발로 복도를 걸어 나갔다. 엘리베이터 거울 속에 비친 내 눈은 더 이상 촌스러운 시골 할머니의 눈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식을 지키기 위해 무엇이든 물어뜯을 준비가 된 굶주린 호랑이의 눈이었다. 짐승은 덫에 걸리면 제 다리를 잘라서라도 도망친다고 한다. 하지만 사람은 덫에 걸리면 그 덫이 자신의 운명인 줄 알고 순응하며 죽어가지. 지금 내 딸이 그렇다. 사위놈이 쳐놓은 그 지독한 거미줄에 칭칭 감겨 숨쉬는 법조차 잊어버린 채 서서히 말라 죽어가고 있었던 것이다. 내가 그것을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사위놈 집에서 쫓겨나 내가 찾아든 곳은 그 화려한 강남 아파트 단지 뒤편의 허름한 모텔이었다. 달방 있음이라고 적힌 낡은 간판이 깜빡거리는 곳. 주머니에 수백억이 있으면 뭐하냐. 지금 내 몰골은 영락없는 노숙자였고 내 마음은 시궁창에 처박힌 쓰레기보다 못했는데. 아줌마, 305요. 물은 잘 안 나오니까 아껴 쓰고. 카운터 여자가 던져준 열쇠를 받아들고 좁은 방에 들어섰다.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싸구려 방향제 냄새가 뒤섞인 방. 나는 불도 켜지 않은 채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이 보였다. 헝클어진 머리, 찢어진 바지, 퉁퉁 부은 눈, 그리고 옷에 묻은 붉은 파김치 국물 자국. 그 국물 자국을 보는데 문득 아까 그 거실 바닥이 떠올랐다. 내 딸 유경이가 무릎으로 기어다니던 그 차가운 대리석 바닥. 목줄에 쓸려 벌겋게 부어오른 딸아이의 목덜미. 참았던 비명이 터져 나왔다. 입을 틀어막아도 새어나오는 울음은 멈추지 않았다. 가슴을 주먹으로 치고 또 쳤다. 너무 세게 쳐서 멍이 들 것 같았지만 딸아이가 겪었을 고통에 비하면 이건 간지럼 태우는 수준도 안 될 것이다. 천하의 가짜는 년, 나를 욕했다.
생선 대가리 쳐서 돈만 모으면 뭐하냐. 자식이 지옥불에 타고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우리 사위 하며 기름을 부어준 게 바로 나였다. 혼인시킬 때가 생각났다. 장모님, 유경 씨는 세상 물정 몰라서 제가 다 가르쳐야 해요. 앞으로 유경 씨한테 바로 연락하지 마시고 저한테 하세요. 그래야 유경이도 빨리 어른 되죠. 그때는 그 말이 듬직해 보였다. 딸을 책임지겠다는 가장의 말처럼 들렸다. 하지만 그건 내 딸을 세상과 단절시키고 자기만의 노예로 만들기 위한 첫 번째 작업이었다. 가스라이팅, 게스라이팅. 뉴스에서나 보던 그 끔찍한 세뇌가 내 딸에게 벌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기억의 조각들이 하나둘씩 맞춰지기 시작했다. 1년 전 딸아이가 잠깐 집에 왔을 때였다. 한여름인데도 긴팔 블라우스를 입고 땀을 뻘뻘 흘리던 유경. 더운데 왜 그러고 있냐 물었더니 에어컨 바람이 추워서 하며 말꼬리를 흐렸다. 지금 생각해보니 그건 추워서가 아니었다. 팔뚝에 든 시퍼런 멍 자국을 가리려고 그랬던 것이다. 또 있었다. 밥을 먹다가 젓가락을 떨어뜨렸는데 딸아이가 소스라치게 놀라며 식탁 밑으로 기어 들어갔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때 나는 그저 얘가 왜 이리 덤벙대나 하고 넘겼다. 하지만 그건 조건반사였다. 무언가를 떨어뜨리거나 실수를 하면 무자비한 폭력이 날아온다는 공포가 몸에 각인되어 있었던 것이다.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몰라서 미안해. 차가운 장판 바닥에 이마를 또쓰며 빌었다. 딸아이가 엄마 오지 마. 라고 비명을 질렀던 건 나를 싫어해서가 아니었다. 자신의 비참한 꼴을 보여주기 싫어서, 그리고 혹여나 엄마까지 그 악마 같은 놈에게 해코지당할까봐 나를 지키려고 그랬던 것이다. 얼마나 울었을까. 창밖이 밝아올 무렵 등 뒤로 누워있던 내 눈에 천장의 얼룩이 들어왔다. 그 얼룩이 마치 사위놈이 비웃는 얼굴처럼 보였다. 장모님 돈은 내 차 타이어 값도 안 돼요. 천한 집안이랑은 안 엮이려고 했는데 그 목소리가 귓가에 쟁하게 울리는 순간 신기하게도 눈물이 뚝 그쳤다. 대신 뱃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불덩이가 치밀어 올랐다. 그래, 돈. 내 놈이 그렇게 무시하던 그 비린내 나는 돈. 그 돈이 얼마나 무서운지 내가 보여주마. 나는 벌떡 일어나 가방을 뒤졌다. 흥신소 명함도 변호사 명함도 아닌 낡은 수첩 하나를 꺼냈다. 내 재산을 관리해주고 내 손발이 되어주는 고성태 실장의 번호가 적힌 수첩이다. 시장에서 잔뼈가 굵은 고 실장은 전직 형사 출신이다. 돈 떼먹고 도망간 놈들 잡아다가 뱃속에 든 것까지 토해내게 만드는 데는 도 같은 양반이지. 몇 달 전부터 사위놈 뒷조사를 시켜놨었는데 내가 설마 아니겠지 하며 덮어두었던 그 판도라의 상자를 이제 열어야 했다. 여보세요. 고 실장인가? 회장님. 새벽에 무슨 일이십니까? 목소리가 왜 그러세요? 다 필요 없고 너 저번에 백서방 그놈 뒷조사한 거 그거 다 가져와 봐라. 예? 그때 회장님이 그냥 덮으라고 하셔서. 덮긴 뭘 덮어. 당장 내놔. 하나도 빠짐없이 그놈 똥 싸는 시간까지 다 읊어보란 말이다. 내 고함에 고 실장이 당황한 듯 잠시 말이 없더니 이내 차분하고 냉정한 목소리로 보고를 시작했다. 그리고 그 내용은 내가 상상했던 지옥보다 더 더러운 시궁창이었다. 회장님, 놀라지 말고 들으이소. 백도현이 그놈 회사 지금 껍데기입니다. 아니, 껍데기도 녹슬어서 바스러지기 직전입니다. 고 실장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충격 그 자체였다. 사위놈이 운영한다는 회사, 그거 다 허울 좋은 개살구였다. 직원들 월급은 석 달째 밀려 있었고 사무실 임대료도 못 내서 보증금 까먹은 지 오래라니. 그럼 내가 대준 그 많은 돈과 회사의 수익금은 다 어디로 갔느냐. 강원도 정선과 마카오 사설 도박장. 거기다가 꼬라박은 돈만 얼추 30억이 넘는다고 했다.
이놈 이거 완전 도박 중독자입니다. 30억. 내가 생선 비린내 맡아가며 100원짜리 하나에 벌벌 떨며 모은 돈을 그놈은 카드 몇 장 뒤집는데 다 날려버렸다. 하지만 내 억장을 진짜로 무너뜨린 건 그 다음 말이었다. 그리고 회장님 여자가 있습니다. 그냥 스쳐가는 여자가 아이고 살림을 차렸습니다. 뭐라 했노? 여자가 있다고. 예, 회사 격리 보던 24살짜리 계집애인데 백도현이 여자한테 미쳐가지고 회사법인 카드며 뭐며 다 쥐어줬습니다. 지금 강남 논현동에 오피스텔 하나 얻어주고 거기서 둘이 희희낙낙하고 있다. 아입니까? 눈앞이 캄캄했다. 내 딸은 목줄을 차고 바닥을 기는데 내 딸은 남편이 무서워서 숨도 크게 못 쉬는데 그놈은 24살짜리 내연녀랑 오피스텔에서 뒹굴며 내 돈을 펑펑 쓰고 있었다니. 더 기가 막힌 건 말이다, 회장님. 저번에 따님 생일이라고 회장님이 5천만 원 보내주신 거 기억합니까? 그래, 기억하지. 내 딸 좋은 가방이라도 하나 사라고 보냈지. 그 돈으로 그 내연녀한테 명품 가방이랑 시계를 사줬습니다. 정작 따님한테는 짝퉁 가방 하나 던져주고요. 우드득 수화기를 쥔 내 손에 힘이 들어갔다. 플라스틱 전화기가 부서질 듯 비명을 질렀다. 내 딸이 짝퉁 가방을 들고 동창회에 나갔다가 망신당했다는 얘기를 건너 들었을 때 나는 딸아이가 검소해서 그런 줄 알았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 내 돈으로 내연녀 치장을 해주고 내 딸은 거지 취급을 했다. 피가 차갑게 식는 기분이었다. 조금 전까지 펄펄 끓던 분노가 이제는 서늘하고 날카로운 살해 사이로 바뀌었다. 오히려 머리가 맑아지더군. 고 실장, 예, 회장님, 너 지금 당장 작업 들어갈 게 있다. 말씀만 하이소. 누구 다리 하나 분질러 놓을까요? 아이다, 다리를 분지르면 너무 편하게 죽잖니. 나는 그놈이 제 발로 내 앞에 기어와서 살려달라고 빌게 만들 거다. 아주 천천히 뼈와 살을 발라버릴 거다. 나는 숨을 고르며 지시를 내렸다. 지금 당장 부산에 있는 내 건물들 담보 대출 풀로 당기라. 그리고 현금 동원할 수 있는 거 싹 다 긁어 모아. 주식이고 펀드고 밖에서 현금으로 만들어. 회장님, 그 많은 돈을 갑자기 왜요? 무슨 전쟁 났습니까? 전쟁 났다. 내 새끼 목숨이 걸린 전쟁이다. 나는 여관방 냉장고를 열었다. 생수 한 병을 꺼내 단숨에 들이켰다. 차가운 물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며 뜨거운 속을 식혀주었다. 그리고 고 실장, 너 서울로 올라오너라. 올 때 그냥 오지 말고 서류 하나 만들어 오너라. 무슨 서류 말입니까? 백도현이 그놈 지금 돈줄 말라서 환장했겠지. 도박 빚 막으려고 사채 쓰고 난리 났을 거다. 그놈이 지금 제일 간절하게 원하는 게 뭐겠니? 그야 돈줄 투자자 아니겠습니까? 그래, 맞다, 투자자. 아주 돈 많고 세상 물정 모르고 꼬시기 쉬워 보이는 늙은 투자자. 거울 속에 나를 보았다. 촌스러운 파마머리, 쭈글쭈글한 얼굴. 백도현이 생선 비린내 난다고 무시했던 그 얼굴. 하지만 이제 이 얼굴은 그놈을 지옥으로 안내할 저승사자의 가면이 될 것이다. 내가 그 투자자가 될 거다. 고 실장, 너는 내 대리인 노릇 좀 해라. 아주 깐깐하고 빈틈없는 금융 전문가처럼 꾸미고 그놈한테 접근해. 허허, 회장님, 시나리오가 아주 영화 같네요. 알겠습니다. 제가 아주 그놈 껍데기를 홀라당 벗겨 먹을 미끼를 준비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었다. 창밖은 이제 완전히 밝아 있었다. 아침 햇살이 여관방의 먼지를 비추고 있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씻으러 들어갔다. 찬물을 틀어놓고 비누로 몸을 닦고 또 닦았다. 백도현이 냄새 난다고 했던 그 비린내를 씻어내는 게 아니다. 나약했던 엄마, 딸이 아픈 줄도 모르고 돈만 벌어대던 미련한 엄마의 흔적을 씻어내는 것이다. 거울을 보며 퉁퉁 부은 눈에 찬물을 끼얹었다. 그리고 로션을 바르며 내 자신에게 속삭였다. 유경아,
조금만 기다려. 엄마가 이제 갈게. 밑반찬 싸들고 가서 눈치 보던 엄마는 이제 없다. 네 남편이라는 그 작자가 가장 무서워하는 돈의 주인이 되어서 그놈 목에 내가 직접 쇠사슬을 채워주러 갈게. 나는 젖은 머리를 질끈 동염했다. 그리고 옷가지에 묻은 붉은 얼룩을 보며 생각했다. 이건 파김치 국물이 아니다. 앞으로 그놈이 흘리게 될 피다. 여관방을 나서는 내 발걸음은 더 이상 초라하지 않았다. 자갈치 시장, 윤강옥 회장의 그 당당한 발걸음이었다. 고등어 한 마리를 잡을 때도 요령이 필요하다. 무작정 그물을 던진다고 잡히는 게 아니다. 놈들이 다니는 길목을 알고 놈들이 환장하는 미끼를 써야 하지. 하물며 돈 냄새라면 환장해서 제 부모도 팔아먹을 짐승을 잡는 데는 오죽하겠나. 돈, 사람들은 돈에서 쇠냄새가 난다고 한다. 하지만 내게 돈은 피냄새다. 평생 생선의 피와 내장을 만지며 모은 돈이니까. 오늘 나는 그 피냄새 진동하는 돈 다발을 미끼로 던질 것이다. 굶주린 상어처럼 입을 벌리고 있는 내 사위 백도연의 아가리의 말이다. 그 낚시 바늘이 내 딸의 목줄을 끊어낼 유일한 열쇠가 될 테니까. 서울 강남의 한 비즈니스 호텔 스위트룸. 어제까지만 해도 곰팡이 핀 여관방에 처박혀 울던 나는 오늘 이곳에 앉아 있다. 창밖으로 백도연의 회사가 있는 테헤랄로의 빌딩 숲이 내려다 보이는 곳이다. 회장님, 준비 다 됐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으로 갈아입은 고성태 실장이 서류 가방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그가 꺼내놓은 것은 법인 인감도장과 사업자 등록증, 그리고 두툼한 은행 잔고 증명서였다. Y, K 인베스트먼트, Y, K 인베스트먼트, 윤강옥, 유경 이니셜. 대표자 윤강옥이라는 이름이 바지 사장으로 적혀 있다. 내 딸 차유경의 이니셜을 딴 유령 회사. 오로지 백도연 하나를 잡기 위해 급조한 실체는 없지만 자금력만큼은 대한민국 웬만한 중견기업 뺨치는 괴물 같은 회사다. 잔고 증명서 보이소. 현금 500억 딱 찍혀 있습니다. 이 종이 쪼가리 하나면 백도연이 그놈 눈알이 뒤집힐 깁니다. 고 실장의 말대로다. 나는 부산 주거래 은행 지점장을 닥달해 내 명의로 된 예금, 적금, 보험, 그리고 상가 담보 대출까지 모조리 끌어모았다. 지점장이 회장님, 갑자기 이러시면 저희 실적 다 빠집니다. 하고 울상을 지었지만 내가 알게 뭐냐. 내 딸이 죽어가는데 은행 실적이 대수겠나. 잘했다. 그리고 애들은 내가 묻자. 고 실장이 씩 웃으며 스마트폰을 내밀었다. 자갈치 시장의 의리가 살아있다 아입니까? 회장님 호출 떨어지자마자 서울 바닥에 깔린 우리 식구들 싹 다 움직였습니다. 화면 속에는 사진과 영상들이 실시간으로 올라오고 있었다. 사진을 보던 나는 헛웃음을 삼켰다. 백도연 회사 건물의 청소부 아줌마. 그녀는 내 생선 가게 단골이던 영도댁의 사돈이었다. 점심시간에 배달을 가는 중국집 배달원. 그 청년은 자갈치 시장 곰장어집 아들이었다. 내가 시장통에서 보낸 40년 세월은 헛되지 않았다. 자갈치 윤강옥이 딸 때문에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 복수를 하려 한다는 소문이 돌자 전국 각지로 흩어져 살던 시장통 인연들이 내 눈과 귀가 되어주겠다고 나선 것이다. 보이소. 이게 오늘 점심때 영상입니다. 고 실장이 영상을 재생했다. 백도연의 사무실 안 청소부 아줌마가 몰래 찍은 듯 앵글이 흔들렸지만 목소리는 선명했다. 김 부장, 돈 안 구해와? 은행에서 대출 안 된대? 네가 가서 무릎을 꿇든 똥꼬를 빨든 받아오란 말이야. 와장창. 백도연이 재떨이를 집어던지는 소리가 들렸다. 사채업자 놈들이 이자 내놓으라고 난리라고. 이번 달 못 막으면 우리 다 죽어. 그리고 내 차, 내 포르쉐 압류 들어온다는 게 말이 돼. 영상 속 백도연은 미쳐 날뛰고 있었다.
직원들은 고개를 푹 숙인 채 벌벌 떨고 있었고 그 와중에도 백도연은 제 책상 위에 명패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그리고 장모란 노인네는 연락 없어? 아, 내가 그때 너무 심하게 했나? 꼽을 쳐둔 돈 좀 있을 것 같은데 달래서 뺏고 쫓아낼 걸. 영상을 보던 내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달래서 뺏고 쫓아낼 거리라니. 저놈에게 나는, 그리고 내 딸은 그저 돈 나오는 구멍일 뿐이었다. 회장님, 진정하이소. 혈압 오릅니다. 이놈 지금 벼랑 끝입니다. 우리가 톡하고 밀면 떨어질 놈입니다. 고 실장이 나에게 물잔을 건넸다. 찬물을 들이켜며 속을 가라앉혔다. 그래, 화낼 필요 없다. 놈이 저렇게 급하다는 건 내 계획이 더 완벽하게 먹혀 들어갈 거라는 증거니까. 고 실장, 채권은 사채 쓴 거 확보했나? 아유, 그게 제일 힘들었습니다. 악질 중에서도 상악질인 명동 살모사파한테 돈을 빌렸었더만요. 명동 살모사파. 이름만 들어도 징글징글한 고리대금 업자들이다. 하지만 그들도 돈 앞에서는 장사 없다. 아니, 저 자갈치 윤강옥의 현금 앞에서는 순한 양이 되어야지. 어제 오후 고 실장과 함께 그 사무실을 찾아갔던 기억이 난다. 문신이 가득한 덩치들이 나를 위협하려 했지만 내가 가방에서 5만 원권 현금 다발을 테이블 위에 벽돌처럼 쌓아 올리자 그들의 눈빛이 달라졌다. 백도현이가 쓴 원금 10억, 그리고 너희들이 맘대로 붙인 이자 5억, 합쳐서 15억, 여기 현금으로 가져왔다. 이 시간부로 백도현 채권 내가 다 인수한다. 토 달지 말고 서류 넘겨. 살모사파 두목이라는 자가 침을 꿀꺽 삼키며 물었었지. 아니 할머니, 대체 정체가 뭡니까? 백도현이랑 무슨 관계요? 차랑 불어. 대체 살몬이랑 무슨 관계요? 내가 선글라스를 고쳤으며 말했다. 그 새끼 저승사자다. 잔말 말고 도장이나 찍어. 그렇게 확보한 차용증과 공증 서류들이 지금 내 손에 있다. 백도연의 목숨줄. 이 종이 한 장이면 나는 언제든지 놈의 회사 집기를 빨간 딱지로 도배해 버릴 수 있고 놈을 사기죄로 감방에 쳐넣을 수도 있다. 하지만 아직은 아니다. 겨우 감방 보내는 걸로 끝낼 거였으면 시작도 안 했다. 놈이 가진 모든 것, 놈의 자존심, 놈이 사랑에 맞지 않는 그놈의 명예와 돈을 철저하게 박살내고 바닥을 기게 만들어야 한다. 내 딸이 그랬던 것처럼 이제 미끼 던지러 가자. 내가 고개를 끄덕이자 고 실장이 옷매무새를 다듬었다. 그는 이제 내 비서가 아니라 K 인베스트먼트의 투자 심사역 고무태다. 회장님은 여기서 지켜보이소. 제가 아주 기깔나게 연기하고 오겠습니다. 1시간 뒤. 백도연의 사무실 회의실. 나는 호텔방에서 고 실장이 옷깃에 숨겨간 초소형 카메라를 통해 현장을 지켜보고 있다. 백도연의 표정은 가관이었다. 조금 전까지 직원들에게 소리를 지르던 그 표독스러운 얼굴은 온데간데 없고 세상에서 가장 비굴하고 탐욕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아이고 고 전무님,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K 인베스트먼트가 요즘 업계에서 아주 핫하다면서요. 고 실장은 거만한 표정으로 다리를 꼬고 앉아 백도연이 내미는 명함을 테이블 위에 툭 던져두었다. 백 대표님, 우리 회장님은 말이 긴 걸 싫어하십니다. 그리고 냄새 나는 걸 아주 싫어하시죠. 네, 냄새요? 백도연이 움찔하며 자기 몸냄새를 맡았다. 내가 놈에게 당했던 그 수모를 고 실장이 고스란히 돌려주고 있는 것이다. 부도 냄새 말입니다. 백 대표님 회사 지금 시체 썩는 냄새가 진동을 하던데 저희가 들어오기 전에 조사 안 해봤을 것 같습니까? 백도현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이마에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히는 게 화면 너머로도 보였다. 아, 아닙니다.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일 뿐입니다. 저희 기술력은 확실합니다. 기술력?
도박판에서 기술 쓰시나 보죠? 고 실장이 코웃음을 쳤다. 네? 그게 무슨... 백도연이 사시나무 떨듯 떨기 시작했다. 자신의 가장 어두운 비밀을 들켰으니까. 고 실장은 서류 가방에서 묵직한 서류철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던졌다. 툭! 그 소리가 마치 단두대에 칼날이 떨어지는 소리처럼 무겁게 울렸다. 500억 공입니다. 네? 500억이요? 백도연의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다. 숨이 재는 듯한 표정. 우리 회장님이 백 대표님 회사의 잠재력을 높게 사셨습니다. 물론 그 도박빚이랑 지저분한 내연녀 문제 깔끔하게 정리한다는 조건하에 말이죠. 물론입니다. 당장 정리하겠습니다. 시키시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백도연은 거의 테이블 위로 기어 올라올 기세였다. 조건은 간단합니다. K 인베스트먼트가 유상증자에 참여해서 최대 주주가 됩니다. 경영권은 백 대표님이 유지하되 자금 집행 권한은 전적으로 저희가 갖습니다. 고 실장이 뜸을 들였다. 침을 꿀꺽 삼키는 백도연의 목젖이 적나라하게 보였다. 담보가 필요합니다. 백 대표님이 가지고 있는 마지막 지분, 그리고 살고 있는 아파트. 혹시라도 딴짓 할까봐 걸어두는 안전장치라고 생각하십시오. 500억을 투자받는데 그 정도 신뢰는 보여주셔야죠. 독이 든 사과다. 이미 빚더미에 앉은 주제에 남은 지분과 집까지 담보로 내놓으면 놈은 정말 빈털터리가 된다. 하지만 500억이라는 거대한 숫자에 눈이 먼 놈은 그 독이 든 사과가 황금 사과로 보일 것이다. 하겠습니다. 당연히 해야죠. 집이고 지분이고 다 내놓겠습니다. 어차피 회사 살아나면 주식 같이 뛸 텐데 그게 다 제 거 아닙니까? 백도연이 환호하며 소리쳤다. 바보 같은 놈. 그 회사가 살아날 일은 없다. 내가 그 회사를 인수하는 순간 공중 분해시켜 버릴 테니까. 좋습니다. 그럼 가계약서에 도장 찍으시죠. 본 계약은 사흘 뒤 우리 회장님이 직접 오셔서 체결하실 겁니다. 회장님이 직접 오십니까? 아, 영광입니다. 어떤 분이신지 정말 궁금했습니다. 화면을 보던 나는 나도 모르게 입꼬리가 올라갔다. 영광? 그래, 아주 영광스러울 거다. 내가 며칠 전에 냄새난다고 내쫓은 그 장모가 회장님 의자에 앉아있는 꼴을 보면 네 표정이 얼마나 볼만할까. 백도연이 떨리는 손으로 인감도장을 꺼냈다. 꾹 선명한 붉은 인주 자국이 계약서에 찍혔다. 그것은 계약 체결의 소리가 아니었다. 놈의 인생 종착역을 알리는 종소리였다. 고 실장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럼 사흘 뒤에 뵙죠. 아, 그리고 회장님이 특별히 전하라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말씀이요. 무엇이든 명심하겠습니다. 백도연이 허리를 90도로 굽혔다. 집안에 있는 계단 속 잘하라고 하십니다. 회장님이 개 짖는 소리를 아주 싫어하시거든요. 순간 백도연의 표정이 묘하게 굳었다. 하지만 이내 억지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다. 아, 네, 물론이죠. 조용히 시키겠습니다. 아주 쥐 죽은 듯이 있게 하겠습니다. 고 실장이 나가고 홀로 남은 백도현이 환호성을 지르며 의자를 걷어차는 모습이 보였다. 됐어. 됐다고. 500억이야. 이제 다 죽었어. 나 무시하던 새끼들 다 무릎 꿇려주지. 나는 모니터를 껐다. 검은 화면 속에 내 얼굴이 비쳤다.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사냥에 성공한 맹수의 눈빛이었다. 나는 창밖을 보며 저 멀리 사위놈의 아파트가 있을 방향을 노려보았다. 백도연 즐거워해라. 춤추고 노래해라. 지금 그 500억의 꿈이 달콤할수록 사흘 뒤 마실 독배는 더욱 쓰라릴 테니까. 그리고 유경아, 조금만 더 버텨다오. 엄마가 이제 문 앞까지 왔다. 그 지옥 같은 집 문을 열고 엄마가 당당하게 걸어 들어가서
그놈을 내 발밑에 꿀려줄게. 나는 휴대폰을 들어 어디론가 문자를 보냈다. 백도연 회사 청소부로 일하는 김해 명숙댁에게 보내는 문자였다. 언니 준비됐지? 계약식 날 그놈 회장실 청소 아주 깨끗하게 해놔. 내가 들어갈 거니까. 답장은 1초 만에 왔다. 걱정 마라, 강호가. 광이 나게 닦아 놓을게. 네가 앉을 자리니까.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다. 무대는 차려졌고 배우들도 제자리를 잡았다. 이제 주연 배우인 내가 등장해서 이 막장 드라마의 피날레를 장식할 차례다. 옷이 날개라는 말이 있다. 사람들은 그 날개의 깃털 색깔만 보고 그 속에 독수리가 숨어 있는지 참새가 숨어 있는지 판단하곤 하지. 저 백도연이라는 놈은 내 비린내 나는 작업복만 보고 나를 참새 안이 밟으면 터지는 벌레 취급을 했다. 그래서 나는 오늘 내 본 모습을 가릴 가장 화려하고 날카로운 갑옷을 입으려 한다. 이것은 사치가 아니다. 내 딸을 구하기 위한 전투복이자 내 사위의 장례식에 입고 갈 상복이다. 계약 체결 하루 전. 나는 서울 청담동의 한 명품 편집숍 앞에 섰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옷들은 내가 평생 만져본 생선 대가리 수백만 개를 합쳐야 살 수 있을 만큼 비싼 것들이다. 평소라면 미쳤다. 저 돈이면 쌀이 몇 가만이고 하며 혀를 찾겠지만 오늘은 다르다. 어서 오십시오. 매장 직원이 문을 열어주다 말고 멈칫했다. 내 몰골 때문이겠지. 낡은 운동화에 보풀이인 가디건. 누가 봐도 강남 사모님은커녕 건물 청소부나 하러 온 사람처럼 보였을 테니까. 할머니 길 잘못 드셨는데요. 여기는 옷 사러 왔다. 제일 비싸고 제일 귀티나고 사람 기죽이는 걸로 골라봐라. 나는 직원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지갑에서 블랙 카드를 꺼내 들었다. 한도 없는 법인 카드. 그 검은색 플라스틱 조각을 보는 순간 직원의 눈동자가 흔들리는 게 보였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참으로 솔직하고도 씁쓸한 반응이지. 아하, 사모님, 죄송합니다. 제가 눈이 삐었나 봅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VIP 룸으로 모시겠습니다. 태도가 180도 바뀐 직원의 안내를 받으며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에 나는 초라했다. 평생 쭈그리고 앉아 일하느라 구분 등, 햇볕에 그을려 검붉은 얼굴, 그리고 아무리 씻어도 지워지지 않는 손톱 밑에 검은 때. 유경아, 엄마가 이렇게 늙었다. 너 곱게 키운다고 설친다고 하더니 정작 내 꼴은 마귀알몸이 다 되었구나. 하지만 슬퍼할 시간은 지났다. 나는 직원에게 말했다. 내 몸에서 시장 냄새, 가난한 냄새 싹 다 지워라. 저 강남 바닥에 있는 사장놈들이 내 눈만 마주쳐도 오금을 저리게 만들어 달라 이 말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공사가 시작되었다. 푸석푸석한 파마머리는 우아한 은발의 올림머리로 바뀌었고 거친 피부 위에는 최고급 화장품이 덧발라졌다. 진주 목걸이가 내 목에 걸리고 이탈리아 장인이 만들었다는 맞춤 정장이 내 몸을 감쌌다. 3시간 뒤 다시 거울 앞에 선 나는 나조차도 알아볼 수 없는 낯선 여자가 되어 있었다. 자갈치 시장 윤강옥은 없었다. 그곳에는 수천억을 주무르는 냉철한 투자가 윤 회장만이 서 있을 뿐이었다. 사모님, 아니, 회장님. 정말 기품이 넘치십니다. 영화 배우 같으세요. 직원의 호들갑이 빈말처럼 들리지 않았다. 나는 거울 속에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매운 눈매, 도끼를 품은 눈동자. 그래, 이 눈빛이면 됐다. 이 눈빛으로 백도연 그놈의 뼈와 살을 분리해 주마. 같은 시각 고 실장에게서 연락이 왔다. 사위 백도연이 미끼를 완전히 물었다는 소식이었다. 회장님, 지금 백도연이 난리도 아닙니다. 담보 서류 준비한다고 동사무소랑 구청을 아주 땀이 나도록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고 실장이 보내온 CCTV 영상 속 백도현은 마치 로또 1등의
당첨된 사람처럼 흥분해 있었다. 한 손에는 전화기를 들고 한 손에는 인감 도장을 꽉 쥔 채 뱅글뱅글 돌고 있었다. 김 변호사, 서류 다 됐어? 등기부 등본 깨끗하지? Y, K 인베스트먼트 쪽에서 딴 말 안 나오게 완벽하게 준비해. 아, 걱정 마. 500억 들어오면 네 성공 보수 두둑하게 챙겨줄 테니까. 야, 내가 누구냐? 백도연이야. 내가 죽긴 왜 죽어?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시작. 그래, 시작이지. 너의 몰락. 백도연은 자신의 집, 그러니까 내 딸 유경이가 갇혀있는 그 50평 아파트의 집 문서를 꺼내 들고 입을 맞추고 있었다. 이 집이 500억짜리 알을 낳는 거위가 될 줄 누가 알았겠냐. 하하. 저 집이 어떤 집인가. 내가 딸 혼인시킨다고 보태준 돈과 사위놈이 내 딸을 담보로 대출받은 돈이 섞여 있는 그야말로 우리 모녀의 피땀이 서린 집이다. 그런데 그 집을 자기 욕심 채우겠다고 도박판 칩처럼 던지려 하고 있다. 그것도 내 딸이 그 안에서 개처럼 살고 있다는 건 까맣게 잊은 채 말이다. 고 실장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그리고 회장님, 이놈이 진짜 악질인 게 남은 지분 말고도 비자금 통장까지 털어서 저희한테 계약금 명목으로 입금한다고 합니다. 아주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갖다 바칠 기세입니다. 그래, 아주 기특하네. 내 딸 굶기면서 모은 그 더러운 비자금까지 내놓는다니.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놈은 지금 탐욕이라는 마약에 취해 있다. 자기가 서명하려는 그 계약서가 사실은 전 재산 포기 각서이자 신체 포기 각서나 다름없다는 걸 꿈에도 모른 채 고 실장, 서류 검토는 확실히 했지. 빠져나갈 구멍 없게. 걱정 마이소. 대한민국 최고 로펌 변호사들한테 자문받아서 만든 계약서입니다. 놈이 도장 찍는 순간 놈의 회사, 집, 자동차, 심지어 입고 있는 팬티 한 장까지 전부 회장님 소유가 됩니다. 법적으로 완벽합니다. 좋다. 그럼 내일 아침에 보자. 전화를 끊고 호텔 창가에 섰다. 서울의 야경이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다. 저 불빛 어딘가에 내 딸이 있겠지. 유경아, 오늘 밤만 참아라. 오늘 밤만 견디면 내일 아침엔 엄마가 그 문을 부수고 들어갈 테니까. 나는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눈을 감으면 사위놈이 딸에게 채웠던 그 목줄이 아른거려 숨이 턱 막혔다. 그래서 나는 밤새 칼을 갈았다. 마음속에 칼날을 벼리고 또 벼렸다. 계약 체결 당일 아침, 디데이다. 호텔 로비에는 이미고 실장이 대기시켜 놓은 검은색 세단 세대가 줄지어 서 있었다. 내가 로비에 나타나자 양복을 입은 건장한 청년들이 일제히 허리를 숙였다. 이들은 모두 자갈치 시장 상인회의 자녀들 혹은 내가 남 모르게 장학금을 줘서 키운 청년들이다. 오늘 내 복수를 돕기 위해 기꺼이 보디가드를 자처해준 고마운 아이들이지. 회장님, 모시겠습니다. 고 실장이 뒷문을 열었다. 차에 올라타자 고 실장이 태블릿 PC를 건넸다. 지금 백도연 회사 상황입니다. 화면 속 백도현의 회사는 그야말로 축제 분위기였다. 입구에는 레드 카펫이 깔려 있고 환영 Y, K 인베스트먼트 회장님 방문이라는 촌스러운 현수막까지 걸려 있었다. 직원들은 양쪽으로 도열해 있고 백도연은 턱시도에 나비 넥타이까지 메고 입이 귀에 걸려 있었다. 저 꼴값을 떠는구나. 나도 모르게 욕지거리가 튀어나왔다. 자기 죽으러 가는 길인 줄도 모르고 꽃길인 줄 알고 좋아라 하는 꼴이라니. 출발해라. 내 명령에 세단이 미끄러지듯 출발했다. 차창 밖으로 서울의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다. 30년 전 갓난쟁이 딸을 업고 부산에서 올라와 잠깐 동안 남대문 시장 바닥에서 좌판을 깔았던 기억이 스쳤다. 그때는 서러움에 받쳐 울었지만 오늘은 다르다. 차가 강남 테헤랄로에 진입했다. 멀리 백도연의 회사 빌딩이 보인다.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다. 흥분 때문이다. 드디어 놈의 가면을 벗기고
놈의 오만함을 짓밟아줄 시간이 왔다는 전율. 회장님, 도착 5분 전입니다. 고 실장이 백미러로 나를 보며 말했다. 준비는 되셨습니까? 나는 핸드백에서 선글라스를 꺼냈었다. 검은색 렌즈가 내 눈의 살기를 가려주었다. 준비는 저놈이 해야지. 지옥 갈 준비. 차가 회사 정문에 들어섰다. 백도연이 맨발로 뛰어나오는 게 보였다. 얼굴에 가득한 저 비굴한 미소. 어서 오십시오, 돈줄님. 어서 오십시오, 나의 구세주님. 하고 외치는 듯한 저 역겨운 몸짓. 차가 멈췄다. 고 실장이 먼저 내려서 뒷문을 열었다. 철커덕. 백도연이 90도로 허리를 굽히며 소리쳤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누추한 곳까지 방문해 주셔서 정말 영광입니다. 제가 백도연입니다. 나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차에서 내렸다. 또각또각 하이힐 소리가 정적을 갈랐다. 백도연의 시선은 내 구두코에서부터 천천히 위로 올라왔다. 최고급 정장, 명품 가방, 그리고 우아한 진주 목걸이. 그는 감탄한 듯 입을 벌리고 있었다. 하지만 내 얼굴을 보는 순간, 선글라스에 가려진 내 얼굴을 마주하는 순간, 놈의 동공이 미세하게 흔들리는 것을 나는 놓치지 않았다. 어디서 본 듯한데? 하는 그 의구심. 나는 놈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았다. 아직은 아니다. 놈이 도장을 찍는 그 순간, 놈이 모든 것을 잃는 그 찰나에 터뜨려야 한다. 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까딱해 보였다. 고 실장이 대신 나섰다. 회장님이 목감기가 심하셔서 말씀을 아끼십니다. 바로 회의실로 안내하시죠. 시간 없습니다. 아, 예, 물론입니다.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아이고, 조심하시죠. 백도연은 내 팔을 부축하려 들었다. 그 손이 닿는 순간 소름이 돋아 쳐내고 싶었지만 참았다. 이 손을 잘라버리는 건 조금 뒤의 일이다. 나는 놈의 안내를 받으며 레드 카펫 위를 걸었다. 마치 여왕처럼, 아니 심판관처럼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백도연은 쉴 새 없이 떠들어댔다. 회장님, 저희 회사가 이번에 개발한 플랫폼이 말이죠. 세계 최초입니다. 이거 터지면 500억, 아니 5천억 가치 충분합니다. 회장님, 안목이 정말 대단하십니다. 거울에 비친 놈의 얼굴은 흥분으로 번들거렸다. 바로 옆에 서 있는 내가 며칠 전 자기가 내쫓은 냄새나는 장모라는 사실은 상상조차 못한 채 이 얼마나 우스운 코미디인가. 사람은 보고 싶은 것만 본다더니 놈은 내 화려한 껍데기에 눈이 멀어 진짜를 보지 못하고 있다. 딩동. 12층. 회장실이 있는 층에 도착했다. 복도 끝 회의실 문이 활짝 열려 있었다. 그리고 그 안 상석에는 내 자리가 마련되어 있었다. 명숙댁 언니가 내 부탁대로 아주 반질반질하게 닦아놓은 광이 나는 가죽 의자. 나는 그 의자를 향해 걸어갔다. 그리고 자리에 앉아 다리를 꼬고 팔짱을 꼈다. 테이블 위에는 계약서가 놓여 있었다. 백도연의 인생을 송두리째 앗아갈 저주받은 종이 뭉치. 자, 그럼 바로 날인하시죠. 회장님도 바쁘시니까. 고 실장이 펜을 내밀었다. 백도연이 침을 꿀꺽 삼키며 인감도장을 꺼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탐욕 때문이겠지. 이 도장만 찍으면 500억. 백도연이 중얼거렸다. 찍어라. 어서 찍어라. 내 놈이 도장을 찍는 순간 그 도장은 네 이마에 찍히는 노비문서의 낙인이 될 것이다. 쿵. 백도연이 힘주어 도장을 찍었다. 선명한 붉은색 인주. 됐습니다. 계약 체결됐습니다. 하하, 감사합니다. 회장님. 백도연이 환호하며 나를 향해 손을 내밀었다. 악수를 하자는 뜻이겠지. 이제 때가 되었다. 이 지루하고도 역겨운 연극을 끝낼 시간. 나는 천천히 손을 들어 올렸다. 악수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내 눈을 가리고 있던 선글라스를 벗기 위해서다.
나는 선글라스를 천천히 벗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백도연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차가운 형광등 불빛 아래 드러난 내 얼굴. 화장으로 가렸지만 결코 지워지지 않는 세월의 흔적. 그리고 놈이 기억할 그 장모의 눈빛. 백 대표. 내 입에서 나온 목소리는 이상한 목감기 걸린 회장님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자갈치 시장에서 곰장어 껍질을 벗기던 그 걸걸하고 힘있는 윤강옥의 목소리였다. 왜 장모가 오니까 냄새 나서 싫은가? 백도연의 웃음기가 굳어갔다. 내민 손이 허공에서 멈췄다. 그의 눈동자가 지진 난 것처럼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을 나는 보았다. 장모님, 그래, 나다. 네가 며칠 전에 개 취급하며 내쫓은 그 냄새나는 할망구. 나는 테이블 위에 놓인 계약서를 집어들어 놈의 얼굴에 패대기 쳤다. 종이들이 눈송이처럼 놈의 얼굴을 때리고 흩어졌다. 내 놈 인생 이제 내 거다. 사람이 너무 큰 충격을 받으면 뇌가 현실을 거부한다고 한다. 눈앞에 있는 호랑이를 보고도 저건 큰 고양이구나 하고 믿어버리는 시기지. 그게 살기 위한 본능이라 뭘 하나. 지금 내 앞에 있는 백도연이 딱 그 꼴이다. 선글라스를 벗고 화장을 뚫고 나오는 내 눈빛을 마주하고도 놈은 멍하니 입만 벌리고 있다. 놈의 뇌 속에서 500억 회장님과 생선 비린내 나는 장모. 라는 두 개의 이미지가 충돌하며 합선이 일어난 것이다. 자, 이제 저 고장 난 놈의 머리통을 확실하게 부숴줄 시간이다. 회의실 안에는 숨 막히는 정적만이 감돌았다. 백도연의 눈동자가 흔들리다 못해 뒤집힐 지경이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며 새어나온 그 한마디. 하지만 놈은 이내 고개를 세차게 흔들었다. 마치 악몽에서 깨어나려는 사람처럼 억지 웃음을 지으며 뒷걸음질 쳤다. 깜짝이야. 정말 닮으셨네. 놈은 땀으로 범벅이 된 얼굴을 손수건으로 훔치며 나를 향해 되질까지 했다. 아니, 고 전무님, 이거 몰래 카메라입니까? 예? 서프라이즈, 뭐 그런 거예요. 고 실장. 아니, 고 전무는 팔짱을 낀 채 싸늘하게 대구했다. 백 대표, 눈에는 지금 이게 장난으로 보입니까? 아니, 그렇잖아요. 저 여자가 누구라고. 우리 장모는 부산 자갈치 시장에서 생선이나 파는 늙은이인데 지금 이 귀부인이랑 닮아도 너무 닮아서. 하하. 백도연은 미친놈처럼 웃어댔다. 현실을 인정하는 순간 자신이 방금 찍은 도장이 자신의 사형 집행 명령서라는 것을 인정해야 하니까 그 공포를 감당할 수 없으니 차라리 미친 척을 하는 것이다. 그러더니 놈은 갑자기 표정을 싹 바꾸고 나에게 다가왔다. 눈에는 경멸과 의심을 가득 담고서 말이다. 잠깐 가만 보니 진짜 장모님 맞네. 이 눈가의 주름, 이거 내가 알지. 놈이 코를 킁킁거리며 내 주변을 맴돌았다. 향수 냄새로 가렸지만 그 밑에 깔린 비린내. 이거 맞네. 와, 나 참 기가 막혀서. 백도연은 허리에 손을 얹고 아까의 그 공손했던 태도는 온데간데 없이 짝다리를 짚었다. 장모님, 여기 어떻게 들어오셨어요? 아니, 누구 백으로 들어왔어? 알았다. 놈이 손뼉을 쳤다. 오늘 우리 회사에 기빈 오신다고 청소 용역 불렀는데 거기에 지원하셨구나. 그렇죠. 청소하러 왔다가 회장님 자리 비어 있으니까 한번 앉아보고 싶어서 저기 걸린 옷 훔쳐 입고 폼 잡은 거죠. 네? 청소. 내 딸에게 목줄을 채우고 시켰던 그 청소. 놈은 이 상황에서도 나를 청소부로 밖에 보지 못한다. 그게 놈이 가진 상상력의 한계이자 놈이 나를 얼마나 하찮게 여겼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였다. 김 부장, 관리실 불러. 외부 용역 할망구가 회장님 오실 자리에 앉아서 행패 부린다고 당장 끌어내. 백도연이 문 밖을 향해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하지만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다. 복도에 서 있던 직원들도 김 부장도 모두 얼어붙은 채 고 실장의 눈치만 보고 있었으니까. 뭐해? 안 끌어내고. 이 미친 노인네가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백도현이 씩씩거리며 내 팔을 잡으려 했다. 노인네가 곱게 늙어야지. 남의 잔칫날에 와서 재수없게. 당장 이 옷 벗고 나가. 그 순간이었다. 이 손 치워라. 잘리기 싫으면. 내 굵고 거친 목소리가 놈의 귓전을 때렸다. 백도현이 흠칫하며 멈췄다. 나는 테이블 위에 놓인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를 집어들었다. 아까 놈이 도장을 찍은 계약서 말고 내가 따로 준비해온 선물이었다. 청소? 그래, 청소하러 왔다.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그리고 손에 든 서류 봉투를 놈의 면상에 있는 힘껏 후려쳤다. 짝! 살과 종이가 부딪히는 파열음이 회의실을 뒤흔들었다. 봉투가 터지면서 안에 있던 종이들이 눈보라처럼 흩날렸다. 백도현은 외마디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뺨을 감싸 쥐고 비틀거렸다. 내 놈 인생 청소하러 왔다. 이 쓰레기 같은 놈아. 백도현이 시뻘개진 얼굴로 나를 노려보았다. 하지만 바닥에 흩어진 종이들을 보는 순간 놈의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다. 그 종이들은 평범한 서류가 아니었다. 누렇게 변색된 차용증, 빨간 도장이 찍힌 공증 서류, 그리고 내용 증명이라고 적힌 독촉장들. 이게 뭐야? 백도현이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떨어진 종이 한 장을 집어들었다. 차용증, 채무자, 백도현. 원금, 3억. 채권자, 명동 살모사파. 그런데 그 채권자 이름 위에 빨간 줄이 그어지고 새로운 이름이 도장으로 찍혀 있었다. 채권 양도인, 윤강옥. YK 인베스트먼트 대표. 이게 왜 장모님 이름이. 나는 놈의 발밑에 또 다른 서류를 툭 던졌다. 방금 놈이 지장을 찍고 인감도장을 찍은 그 500억 투자 계약서였다. 잘 봐라. 네가 방금 누구한테 회사를 넘겼는지. 백도현이 허겁지겁 계약서를 집어들었다. 마지막 장 대표자 서명란. 갑 YK 인베스트먼트 대표이사 윤강옥. 유경 YK 윤강옥. 놈의 입에서 바람 빠지는 소리가 났다. YK 인베스트먼트 유경 그리고 윤강옥.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순간이었다.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이건 사기야. 무효야. 장모님이 무슨 돈이 있어서 생선 팔아서 500억을 벌었다고? 그게 말이 돼. 말이 안 될 거 뭐 있나. 내 놈이 룸살롱에서 양주 처마시고 도박판에서 칩 던질 때 나는 10원짜리 하나 아끼려고 썩은 생선 4장 주워 먹으며 모았다. 나는 천천히 놈에게 다가갔다. 또각 또각. 내 구두 소리에 맞춰 백도현이 뒷걸음질 쳤다. 등 뒤가 벽에 닿을 때까지. 네가 무시하던 그 냄새나는 돈. 천하다고 비웃던 그 코 묻은 돈. 그 돈이 모이고 모여서 내 목을 조르는 밧줄이 된 거다. 아니야. 거짓말이야. 백도현은 패닉 상태에 빠졌다. 내 회사, 내 지분, 내 집. 고 실장이 옆에서 냉정하게 새끼를 박았다. 백민철 씨, 아니 이제 전 대표님이라고 불러야 하나. 방금 날인한 계약서에 따라 귀하의 회사 지분 100%와 담보로 제공한 아파트, 차량, 예금 채권은 즉시 YK 인베스트먼트로 귀속되었습니다. 법적 효력은 즉시 발생합니다. 안 돼. 내 거야. 다 내 거라고. 백도현이 발악하며 나에게 달려들려 했다. 이 늙은 여우 같은 년이 날 속여 죽여버릴 거야. 하지만 놈의 손끝 하나 내 옷깃에 닿지 못했다. 문 밖에서 대기하던 건장한 경호원들이 순식간에 들이닥쳐 놈의 양팔을 꺾어버렸기 때문이다. 으악. 백도현이 바닥에 무릎을 꿇렸다. 폼나게 입은 턱시도가 구겨지고 넥타이가 돌아가 꼴이 말이 아니었다. 나는 의자에 앉아 놈을 내려다보았다. 며칠 전 내가 놈의 집 거실 바닥에
내동댕이 쳐져 올려다보았던 그 모습을 이제는 정반대로 돌려준 것이다. 아프나 억울하나 장모님, 아니 어머니 왜 이러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네, 사위잖아요. 하나뿐인 사위. 상황 파악이 빠른 놈은 태세를 전환했다. 비굴함이 뚝뚝 떨어지는 목소리로 빌기 시작했다. 오해가 있으신 모양인데 제가 유경이 얼마나 사랑하는데요. 이거 다 유경이 호강시켜 주려고 사업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사랑? 내가 코웃음을 쳤다. 개목줄 채우고 바닥 닥달시키는 게 사랑이가. 딴 년이랑 살림 차리고 내 딸한테 짝퉁 가방 던져주는 게 사랑이가. 백도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걸 어떻게. 내가 말했지. 나는 청소하러 왔다고. 나는 핸드백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놈이 가장 잘하는 물건. 바로 개 목줄이었다. 오는 길에 애견 숍에 들러 샀다. 놈이 내 딸에게 채웠던 것과 똑같은 색깔, 똑같은 디자인으로. 백도연이 목줄을 보고 기겁을 했다. 자, 백 대표. 아니, 백도연 신용불량자 씨. 내가 목줄을 흔들며 말했다. 네가 도박 빚 갚느라 사채 쓴 거 내가 다 샀다. 원금의 연체이자까지 합치면 지금 네 몸뚱이를 팔아도 못 갚을걸. 게다가 회사 자금 횡령한 거, 내연녀한테 법인 카드 긁어준 거, 그거 다 고소장 접수 들어갔다. 고 실장이 덧붙였다. 징역으로 따지면 한 15년은 나오겠네요. 감방에서 썩다가 나오면 환갑이시겠습니다. 안 돼요. 감방은 안 돼요. 어머니, 제발요. 돈 다 갚을게요. 평생 일해서라도 갚을게요. 백도연이 바닥에 머리를 토스며 빌었다. 쿵쿵 소리가 날 정도로 필사적이었다. 갚는다고. 그래. 기회를 주마. 나는 목줄을 바닥에 툭 던졌다. 놈의 무릎 앞으로. 내 딸한테 했던 거랑 똑같이 해라. 네. 이거 목에 차고 바닥 기어 다니면서 지져봐라. 내 기분이 좀 풀리면 징역 사는 기간 1년 정도는 줄여줄 수도 있다. 회의실 안의 모든 시선이 백도연에게 꽂혔다. 직원들, 경호원들, 그리고 고 실장. 그 수치스러운 시선 속에서 백도연은 부들부들 떨었다. 자존심과 생존 본능 사이에서의 갈등. 하지만 놈은 비겁했다. 떨리는 손으로 목줄을 집어 들더군. 진짜 이거 하면 봐주시는 거죠? 그 모습을 보는데 통쾌하기보다는 역겨움이 밀려왔다. 내 딸은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너를 화나게 하지 않으려고 그 짓을 했는데 너는 네 목숨 하나 건지겠다고 그까짓 자존심을 헌신짝처럼 버리는구나. 백도연이 목줄을 자신의 목에 걸려는 순간 치워라. 내가 차갑게 말했다. 내 같은 놈은 개 목줄 찰 자격도 없다. 개가 얼마나 의리 있고 충직한 동물인데 내 같은 배신자 새끼가 감히 개 흉내를 내. 나는 벌떡 일어나 놈의 가슴팍을 구둣발로 걷어찼다. 백도연이 뒤로 나자빠졌다. 야, 고 실장. 이 새끼 끌어내, 어머니. 그리고 이 회사 간판 내려. 직원들은 전원 고용 승계할 거니까 걱정 말고 일하라고 하고 난 백도연 라인 탔던 임원놈들은 싹 다 잘라버려. 알겠습니다, 회장님. 직원들 사이에서 작은 환호성이 터져나왔다. 그들도 그동안 백도연의 폭정에 시달려 왔으니까. 경호원들이 백도연을 짐짝처럼 들어올렸다. 노란 말이야. 나 백도연이야. 이거 불법이야. 변호사 불러. 놈이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다. 변호사? 감방 가서 국선 변호사나 알아봐라. 질질 끌려가는 사위놈의 뒷모습을 보며 나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가슴속에 얹혀있던 1000톤짜리 바위가 이제야 좀 내려가는 것 같았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다. 가장 중요한 일이 남았다. 나는 고 실장을 보며 말했다. 차 대기시켜라. 어디로 가십니까, 회장님?
어디긴 내 딸 데리러 가야지. 내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이제 저 500억짜리 계약서도 회사도 중요하지 않다. 텅 빈 집에 홀로 남아 공포에 떨고 있을 유경, 그 아이를 구해서 내 품에 안는 것, 그것만이 남았다. 가서 그 집 문짝을 뜯어버리든 부수든 내 딸 내놓으라고 해야겠다. 나는 백도현이 앉았던 대표이사 명패를 쓰레기통에 쳐박고 회의실을 나섰다. 복도의 도열한 직원들이 나를 향해 90도로 인사했다. 안녕하십니까, 회장님. 그 우렁찬 인사 소리를 뒤로하고 나는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거울 속에 나는 더 이상 울고 있는 엄마가 아니었다. 승리한 장군처럼 당당했지만 눈가에는 벌써부터 딸을 만날 생각에 눈물이 차오르고 있었다. 백도연의 회사에서 놈을 끌어내린 직후 나는 숨 돌릴 틈도 없이 놈의 아파트로 향했다. 내 옆에는 법원에서 나온 집행관들과 열쇠 수리공, 그리고 든든한 고실장이 함께였다. 문 따세요. 내 명령이 떨어지기 무섭게 윙하는 기계음이 복도를 울렸다. 며칠 전 내가 비밀번호를 누르며 벌벌 떨었던 그 현관문이다. 하지만 이제 나는 도둑고양이처럼 몰래 들어가는 게 아니다. 이 집의 정당한 주인이자 채권자로서 당당하게 입성하는 것이다. 덜컹 철문이 열렸다. 가장 먼저 나를 반긴 것은 엉망진창이 된 거실이었다. 며칠 전 내가 왔을 때보다 더 난장판이었다. 술병은 깨져 있고 옷가지들이 허물처럼 널려 있었다. 뭐야? 당신들 누구야? 안방에서 누군가가 튀어나왔다. 헝클어진 머리에 얇은 잠옷 바람. 백도연이 내 돈으로 호강시켜 주다 못해 살림까지 차렸다는 그 내연녀 유리였다. 24살이라던 그 계집애는 갑자기 들이닥친 덩치 큰 사내들을 보고 새파랗게 질려 있었다. 누구긴 이 집 주인이다. 내가 신발을 신은 채 거실로 성큼 들어갔다. 또각거리는 구두 소리가 거실의 정적을 깼다. 할머니. 그때 그 냄새나는 할머니. 내연녀가 나를 알아보고 눈을 동그랗게 떴다. 아까야. 며칠 전엔 거지꼴로 쫓겨났던 노인네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을 휘감고 건장한 사내들을 대동하고 나타났으니 귀신을 본 줄 알았겠지. 아가, 입 다물어. 지금부터 네가 뱉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 법정 증거가 될 테니까. 나는 내연녀를 무시하고 집행관들에게 손짓했다. 시작합시다. 눈에 보이는 건 죄다 붙이세요. 숟가락 하나까지. 예, 알겠습니다. 집행관들이 능숙한 솜씨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탁! 300만 원짜리 크리스털 꽃병에 빨간 딱지가 붙었다. 탁! 백도연이 아끼던 80인치 텔레비전 정중앙에도 빨간 딱지가 붙었다. 아, 이거 왜 이래요? 이거 다 민철 오빠 건데. 오빠, 민철 오빠. 내연녀가 발을 동동 구르며 소리를 질렀지만 이미 늦었다. 그때 뒤따라 들어온 고 실장이 내연녀 앞을 가로막았다. 아가씨, 백도현 씨 찾을 거 없소. 그 양반 지금 유치장에 있으니까. 네? 유치장이요? 내연녀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사기, 횡령, 폭행. 죄목이 하도 많아서 읊기도 숨차네. 아마 못 나올 거요. 징역 한 10년은 살 텐데 기다릴 수 있겠소? 고 실장의 말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내연녀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다. 사랑으로 엮인 사이가 아니라 돈으로 엮인 사이라는 게 증명되는 데는 3초도 걸리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이 방구석에 놓인 명품 가방들로 향했다. 내 돈, 아니 내 딸에게 갔어야 할 돈으로 산 샤넬이며 에르메스 가방들. 그녀가 슬금슬금 그쪽으로 움직였다. 어딜 내가 낮게 으르렁거렸다. 그거 다 압류 물품이다. 손대면 너도 절도죄로 같이 들어가는 거야. 백도연이랑 나란히 감방동기 되고 싶으면 가져가 보든가. 내연녀가 가방을 잡으려던 손을 화들짝 거두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이는가 싶더니
이내 표정이 표독스럽게 변하더군. 아, 진짜 재수없게 꼬였네. 야, 백도연 망했어. 진짜 빈털털이야. 그래, 땡전 한 푼 없는 거지다. 빚만 50억이고. 내 대답이 끝나기도 전에 내연녀는 안방으로 뛰어 들어갔다. 그러더니 잠옷 바람으로 자기 옷까지 몇 개만 챙겨 들고 허겁지겁 나오더군. 나 갈래요. 나 이 집이랑 상관없어요. 백도연, 그 사기꾼 새끼랑은 그냥 엔조이였다고요. 엔조이, 내 딸의 인생을 지옥으로 만들어 놓고 지들은 엔조이였다고. 속에서 천불이 났지만 저런 벌레 같은 년 상대할 시간도 아까웠다. 가라. 대신 멀리 도망가는 게 좋을 거다. 경찰이 곧 너 찾으러 갈 테니까. 내연녀는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쳤다. 열린 현관문으로 사라지는 그녀의 뒤통수를 보며 나는 침을 뱉고 싶었지만 더 급한 일이 있었다. 유경아, 집행관들이 거실을 점령하고 있는 사이 나는 떨리는 다리를 이끌고 가장 구석진 방, 다용도실 쪽으로 향했다. 지난번 왔을 때 사위놈이 저 멍멍이 방에 쳐넣으라고 소리쳤던 그곳이다. 문고리를 잡은 손이 땀으로 미끄러졌다. 제발, 사람만 있어 다오. 엄마가 너무 늦게 와서 미안하다. 문이 열렸다. 창문 하나 없는 좁은 다용도실, 세탁기 옆, 냄새나는 빨래 더미 속에 웅크리고 있는 작은 그림자가 보였다. 불도 켜지 않은 어둠 속에서 그림자는 바들바들 떨고 있었다. 유경아, 내가 목이 메어 이름을 불렀다. 그림자가 움찔하더니 더 깊이 구석으로 파고들었다.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밥 안 주셔도 돼요. 때리지만 마세요. 딸의 입에서 나온 말은 대화가 아니었다. 살려달라는 비명이자 조건 반사적인 애원이었다. 그 목소리가 얼마나 갈라지고 쉬었는지 듣는 내 가슴이 갈기갈기 찢겨나갔다. 나는 다가가서 딸을 와라 끌어안았다. 유경아, 엄마다. 엄마 왔어. 이제 괜찮아. 아무도 너 못 때려. 딸아이의 몸은 앙상했다. 갈비뼈가 만져질 정도로 말라 있었고 몸에서는 퀴퀴한 냄새가 났다. 그리고 목에는 여전히 그 끔찍한 개 목줄이 채워져 있었다. 엄마, 딸이 흐릿한 눈으로 나를 올려다보았다. 내 화려한 옷차림, 낯선 화장 때문에 처음엔 못 알아보는 듯했다. 그래, 엄마다. 강옥 엄마다. 우리 유경이 구하러 왔어. 내 눈물이 딸의 얼굴 위로 뚝뚝 떨어졌다. 그제야 딸의 눈동자에 초점이 돌아왔다. 엄마, 엄마, 딸이 내 목을 끌어안고 오열했다. 짐승처럼 울부짖었다. 그동안 억눌러왔던 공포와 서러움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소리였다. 나도 딸을 안고 바닥을 구르며 같이 울었다. 명품 정장이 더러워지는 것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다. 고 실장, 팬치 가져와. 나는 딸의 목을 조르고 있던 그 가죽 목줄을 단번에 잘라버렸다. 툭 끊어진 목줄이 바닥에 떨어졌다. 딸의 목에는 붉은 멍자국이 선명했다. 마치 훈장처럼 남은 고통의 흔적. 이제 끝났다. 이제 너는 자유다. 내가 딸의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겨주었다. 그때였다. 현관 쪽에서 왁자지껄한 소리가 들려왔다. 비켜, 내 집이야. 이거 불법 침입이야. 익숙한 목소리, 백도연이었다. 경찰 조사를 받고 잠시 풀려난 건지 아니면 조사를 받다가 도망쳐 나온 건지 놈은 땀범벅이 된 채 현관으로 들이닥쳤다. 이게 다 뭐야? 빨간 딱지? 너들 미쳤어. 백도연이 냉장고에 붙은 빨간 딱지를 손톱으로 긁어 때려 했다. 어허, 백도연 씨, 그거 훼손하면 공무집행 방해죄 추가됩니다. 집행관이 놈의 팔을 제지했다. 나, 이거 내 거야. 내가 산 거라고. 백도연이 발악하며 거실로 들어오다가 나와 눈이 마주쳤다.
그리고 내 품에 안겨 있는 유경을 보았다. 순간 놈의 표정이 기묘하게 일그러졌다. 분노와 공포, 그리고 비굴함이 뒤섞인 얼굴. 놈은 상황을 파악했다. 내연녀는 도망갔고 집은 압류당했고 자신은 빈털터리가 되었다는 사실을. 이제 놈에게 남은 동아줄은 단 하나, 저 윤강옥 장모님밖에 없다는 것을. 자, 장모님. 백도연이 무릎을 꿇고 엉금엉금 기어왔다.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한 번만, 딱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네, 사위잖아요. 500억 투자하신 거, 그거 유효한 거죠. 저 다시 일어설 수 있죠. 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다. 500억 타령이라니. 나는 딸을 고 실장에게 맡기고 천천히 일어섰다. 그리고 바닥에 떨어져 있던 방금 내가 잘라낸 그 끊어진 목줄을 집어들었다. 서방. 내가 나직하게 불렀다. 네, 장모님, 말씀만 하세요. 백도연이 희망에 찬 눈빛으로 나를 올려다보았다. 꼴이라도 흔들 기세였다. 내가 그랬지. 내 딸한테 밥 먹고 싶으면 기어, 살고 싶으면 지져. 아, 그건 놈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나는 손에 든 목줄을 놈의 면상에 휙 던졌다. 철썩 가죽줄이 놈의 뺨을 때리고 바닥에 떨어졌다. 살고 싶나? 감방 가기 싫나? 그럼 그거 목에 차라. 그리고 지져봐라. 우리 유경이가 했던 것처럼 내 발로 기면서 멍멍하고 지져보란 말이다. 회의실에서는 차마 못 시켰던 짓이다. 하지만 여기는 놈의 집. 놈이 내 딸을 짐승 취급했던 그 범죄의 현장이다. 여기서 똑같이 되돌려주지 않으면 내 딸의 억울함은 풀리지 않는다. 백도연이 바닥에 떨어진 목줄을 멍하니 내려다보았다. 끊어진 목줄. 그것은 더 이상 딸을 옥죄는 사슬이 아니었다. 놈의 자존심을 목졸라 죽일 밧줄이었다. 집행관들도, 열세 수리공도, 고 실장도 모두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다. 강남에 잘나가는 젊은 사업가 백도연이 과연 돈 앞에서 어디까지 비참해질 수 있는가. 백도연의 손이 떨리며 목줄을 향해 뻗었다. 놈은 울먹이며 나를 보았다. 진짜 이거 차면 봐주시는 거죠. 비탄감해 주시는 거죠. 아, 정말 끝까지 역겨운 놈이다. 딸아이는 공포 때문에 찾던 그 목줄을 이놈은 돈 때문에 차려고 한다. 백도연이 끊어진 목줄을 목에 감고 매듭을 묶으려 했다. 그리고 엎드렸다. 내 구두코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멍 기어가는 소리가 놈의 입에서 나왔다. 만들같이 소리쳤다. 멍. 백도연이 악을 쓰며 짖었다. 침을 질질 흘리며 눈물 콧물 범벅이 된 얼굴로 나를 올려다보며 짖었다. 잘못했어요. 멍멍. 살려주세요. 멍멍. 그 꼴을 보는데 내 가슴속 응어리가 쑥 내려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서글퍼졌다. 고작 이런 놈 때문에, 고작 이런 비겁하고 천박한 놈 때문에 내 딸이 그토록 고통받았다니. 그 시간이 너무나 아깝고 분했다. 나는 놈의 어깨를 발로 툭 밀어 넘어뜨렸다. 백도연은 개구리처럼 벌러덩 나자빠졌다. 잘했다. 걔 흉내 하나는 기가 막히네. 그럼 용서해 주시는. 용서? 내가 싸늘하게 웃었다. 걔는 잘못하면 주인한테 꼴이라도 치지. 너는 주인을 물어뜯으려 했던 미친 개 아니가? 미친 개한테는 몽둥이밖에 없다. 네, 안 돼요. 약속이 다르잖아요. 약속? 나는 너한테 차라고만 했지. 봐준다고는 안 했다. 네가 네 입으로 짖고 싶어서 짖은 거 아닙니까? 나는 뒤돌아섰다. 더 이상 볼 가치도 없었다. 고 실장, 유경이 데리고 나가자. 여기 공기가 탁해서 더는 못 있겠다. 안 돼, 가지 마. 강옥 씨, 장모님. 백도연이 목줄을 찬 채 내 바지가랑이를 잡으려 기어왔다. 하지만
고 실장이 놈의 손을 구두발로 밟아버렸다. 어딜 감히 회장님 몸에 손을 대, 이 범죄자 새끼가. 으악, 손가락이 으스러지는 고통에 놈이 비명을 질렀다. 그때 현관문 밖에서 경찰들이 들이닥쳤다. 백도현 씨, 당신을 사기 및 특수폭행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내연녀가 도망치다 잡혀서 불었는지 아니면 고 실장의 신고가 접수된 건지 타이밍 한번 기가 막혔다. 경찰들이 백도현에게 수갑을 채웠다. 놈은 목에는 개목줄을, 손목에는 수갑을 찬 채 질질 끌려 나갔다. 그 꼴이 참으로 가관이었다. 엄마, 엄마. 유경이가 내 품에 안겨 덜덜 떨며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보지 마라, 유경아. 더러운 거 보는 거 아니다. 나는 딸의 눈을 가려주었다. 하지만 딸은 내 손을 살며시 내렸다. 그리고 끌려가는 남편, 아니 악마의 뒷모습을 똑똑히 지켜보았다. 두려움이 사라진 눈으로 자신을 괴롭히던 그 거대한 공포가 사실은 한낱 종이호랑이였다는 것을 확인하려는 듯이. 이제 가자. 우리는 빨간 딱지가 덕지덕지 붙은 그 지옥 같은 아파트를 나섰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오니 바깥 공기가 그렇게 상쾌할 수가 없었다. 오후의 햇살이 우리 모녀를 비추었다. 유경은 며칠 만에 보는 햇볕인지 눈이 부셔 눈을 찡그렸다. 하지만 그 얼굴에는 더 이상 그늘이 없었다. 엄마, 나 배고파. 유경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 뭐 먹고 싶니? 엄마가 다 사줄게. 스테이크 사줄까? 파스타 사줄까? 유경이 고개를 저었다. 아니, 엄마가 해준 밥, 된장찌개랑 고등어 구이. 그 말에 나는 왈칵 눈물이 쏟아질 뻔했다. 백도현이 냄새난다고, 천하다고 무시했던 그 음식. 하지만 내 딸에게는 가장 그립고 따뜻했던 엄마의 맛. 그래, 가자. 부산 가자. 가서 엄마가 제일 좋은 놈으로 고등어 굽고 꽃게 넣고 된장 끓여줄게. 우리는 서로의 손을 꼭 잡았다. 내 손은 거칠고 투박했지만 그 어떤 명품 가방을 든 것보다 자랑스러웠다. 내 딸의 손을 다시 잡았으니까. 등 뒤로 멀어지는 백도현의 아파트는 이제 거대한 흉물처럼 보였다. 하지만 우리는 앞만 보고 걸었다. 비린내 나지만 사람 냄새 나는 곳. 우리의 진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으니까. 서울에서의 일은 마치 한바탕 꿈만 같다. 화려한 명품 정장을 입고 500억을 호가하며 사위놈을 짓밟았던 윤 회장의 가면은 이제 벗어던졌다. 지금 나는 다시 꽃무늬 몸빼 바지에 고무장화를 신은 생선장수 윤강옥으로 돌아와 있다. 하지만 그전과 달라진 것이 하나 있다면 내 마음속에 있던 1000근짜리 돌덩이가 사라졌다는 것이다. 물론 그 돌덩이를 대신 짊어진 사람이 하나 있지. 바로 차가운 철창 안에 갇혀 있을 내 사위 백도현 말이다. 야, 뭐하냐, 변기 안 닦아. 차가운 시멘트 바닥. 백도현은 지금 자신이 내 딸에게 시켰던 그 짓을 똑같이 하고 있다. 아니, 더 혹독하게 당하고 있지. 고 실장이 손을 써둔 덕분인지 아니면 하늘이 내린 인과응보인지 백도현과 같은 감방을 쓰는 수감자들은 하필이면 명동 살모사파의 행동대원들이었다. 나에게 채권을 넘기긴 했지만 그 과정에서 백도현에게 감정이 좋지 않았던 그들이 감방 동기로 만났으니 오죽하겠나. 형님들. 제가 손목이 아파서. 백도현이 비굴하게 웃으며 사정해보지만 돌아오는 건 발길질 뿐이다. 손목? 야, 네 장모님한테는 500억이나 뜯어내려던 손목이 그 정도도 못 써? 칫솔 들고 틈새까지 싹 다 닦아. 냄새나면 오늘 밥 없는 줄 알아. 네, 닦겠습니다. 백도현은 칫솔을 들고 변기통을 닦는다. 한때 강남 룸살롱에서 양주를 따르던 그 손으로 남들이 싸지른 오물을 닦아내고 있다. 밤이 되면 더 지옥일 것이다. 그는 좁은 독방 구석에 웅크려 잠을 청하지만 빚쟁이들의 환청이 들려 잠을 못 이룬다고 한다. 면회 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내연녀 유리는 이미 다른 남자 팔짱을 끼고 잠적했고 가족들도 빚더미에 앉은 그를 버린 지 오래다. 그는 이제 평생을 그 좁은 감방 안에서 자신이 저지른 죄의 무게에 짓눌려 살아가게 될 것이다. 내가 던져준 목줄은 풀렀을지 몰라도 전과자와 파산자라는 보이지 않는 목줄은 죽을 때까지 그의 목을 조여올 테니까. 샘통이다 라는 말로는 부족하다. 그저 사필귀정시 빅괴 모든 일은 반드시 바른 길로 돌아간다는 옛말이 틀리지 않았음을 확인할 뿐이다. 아이고, 강옥 회장님 오셨는가? 유경아, 내 얼굴이와 일이 반쪽이 됐니? 서울 가서 고생만 직사게 했나 보네. 시장에 들어서자마자 상인들이 우르르 몰려 나온다. 옆집 곰장어 댁도 건너편 건어물 상회 김씨 아저씨도 하던 일을 멈추고 내 손을 잡는다. 언니야, 고생했다. 진짜 고생했다. 소문 다 들었다. 네가 그 서울놈들 코를 납작하게 해주고 딸내미 찾아왔다면서. 영도택이 내 등을 두들겨주며 눈시울을 붉힌다. 이 사람들은 다 안다. 내가 돈만 밝히는 짠순이가 아니라 자식 위해서라면 지옥불에도 뛰어들 엄마라는 것을. 그리고 내 돈이 천한 돈이 아니라 새벽찬 바람 맞아가며 번 귀한 돈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들이다. 이모, 안녕하세요. 유경이가 수줍게 인사를 건넨다. 아직은 사람들의 큰 목소리에 움찔거리긴 하지만 더 이상 바닥만 보고 있지는 않는다. 아이고, 우리 유경, 너는 아무 걱정 말아라. 여기가 네 집이고 우리가 다 네 이모고 삼촌이다. 누가 또 너 괴롭히면 말해라. 이 시장 아지매들이 식칼 들고 쫓아갈다. 시장통에 왁자지껄한 소음, 생선 비늘 치는 소리, 흥정하는 소리, 오토바이 지나가는 소리, 서울 강남 아파트의 그 적막하고 차가운 고요함과는 비교도 안 되는 펄떡거리는 삶의 소리다. 유경이 숨을 크게 들이마신다. 엄마, 냄새 좋다. 응? 비린내 안 나니? 내가 짐짓 놀란 척 물었다. 유경이 고개를 저으며 옅게 미소 짓는다. 아니, 짠내 나. 그리고 살아있는 냄새가 나. 그래, 그거면 됐다. 백도연 그놈은 죽었다 깨어나도 모를 이 냄새의 가치를 내 딸은 이제 다시 깨달은 것이다. 그날 저녁, 우리는 시장 구석에 있는 내가게 2층 작은 살림집에 마주 앉았다. 50평 아파트에 비하면 코딱지만 한 방이지만 온기는 그곳의 100배, 1000배다. 보글보글 양은 냄비에서 된장찌개가 끓고 있다. 가스 불 위에서는 고등어 자반이 노릇노릇하게 구워지고 있다. 지글지글 기름 튀는 소리가 빗소리처럼 정겹다. 자, 묵자, 많이 묵어. 내가 고등어의 가장 통통한 살점을 발라 딸의 밥숟가락 위에 얹어 주었다. 유경은 한동안 멍하니 그 숟가락을 바라보았다. 과거의 기억이 스쳤겠지. 바닥에 떨어진 음식을 주워 먹어야 했던, 식탁에 앉을 자격조차 없었던 그 지옥 같았던 시간들. 와, 그러니 맛없어 보이니? 아니, 너무 맛있어 보여서. 유경이 눈물을 글썽이며 밥을 입에 넣었다. 우물우물 볼이 미어지도록 밥을 씹어 삼키는 딸을 보며 나도 모르게 목이 메었다. 맛있니? 응, 엄마, 진짜 맛있다.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 유경이 밥그릇을 비우고 찌개 국물까지 싹 긁어 먹는다. 그 모습을 보는데 내가 500억을 벌었을 때보다, 사위놈을 무릎 꿇렸을 때보다 더 큰 희열이 느껴졌다. 내 새끼 입에 밥 들어가는 거 보는 것. 그거 하나면 족하다. 그거 하나 보려고 이 험한 세상을 버텨온 거니까. 엄마. 밥을 다 먹은 유경이 내 손을 잡는다. 투박하고 거친 내 손을 자신의 고운 얼굴에 비비며 말한다. 나 이제 엄마 안 떠날래. 여기서 엄마랑 같이 장사할래. 뭐라카노, 네가 이 험한 일을 어찌한다고. 내가 손사래를 쳤지만 유경의 눈빛은 단단했다. 나도 엄마 딸이야. 엄마 피 물려받았어.
나도 강해질 거야. 그래서 나중에 엄마 지켜줄 거야. 엄마가 나 구해준 것처럼. 가슴이 뭉클했다. 약하기만 했던 딸이 온실 속 화초 같았던 아이가 비바람을 맞고 나더니 뿌리가 깊은 나무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래,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대신 장갑은 두 겹 껴라. 손 튼다. 우리는 서로를 마주보며 웃었다. 그 웃음소리가 좁은 방 안을 가득 채웠다. 바깥에서는 파도 소리가 철썩거리며 자장가처럼 들려왔다. 몇 달 뒤 윤강옥의 생선 가게 간판 아래 젊은 여자가 앞치마를 두르고 씩씩하게 소리친다. 자, 골라 보이소. 싱싱한 고등어가 왔습니다. 오늘 새벽에 들어온 놈입니다. 유경이다. 얼굴은 햇볕에 그을려 조금 까무잡잡해졌지만 눈빛은 반짝반짝 빛난다. 손님들이 아이고, 새댁, 싹싹하네. 하며 칭찬을 하면 서비스로 한 마리 더 들을게 해. 하고 넉살 좋게 웃어 넘긴다. 나는 가게 안쪽 의자에 앉아 커피 한 잔을 마시며 그 모습을 지켜본다. 내 무릎 위에는 통장 정리가 끝난 통장이 놓여 있다. 사위놈 재산을 처분해서 회수한 돈, 그리고 원래 내 재산들. 이 돈은 이제 단순히 딸을 호강시키는데 쓰지 않을 것이다. 시장통에서 고생하는 싱글맘들, 그리고 오갈 데 없는 노인들을 위한 재단을 하나 만들 생각이다. 돈은 똥거름 같아서 한 곳에 쌓아두면 악취가 나지만 밭에 골고루 뿌리면 꽃을 피우는 법이니까 바다를 바라본다. 저 멀리 수평선 위로 붉은 해가 떠오른다. 사람들은 나보고 인생 역전했다고 한다. 사위놈한테 복수하고 재산도 지켰으니 성공했다고 한다. 하지만 내 생각은 다르다. 진정한 승리는 사위놈을 감옥에 보낸 것이 아니다. 내 딸이 다시 웃을 수 있게 된 것, 목줄에 묶여있던 영혼이 풀려나 저 갈매기처럼 자유롭게 날아오르게 된 것, 그것만이 나의 유일한 승리이자 훈장이다. 찢어진 그물로는 고기를 잡을 수 없지만 다시 꿰매면 더 단단해지는 법이다. 우리 모녀의 마음도 한때는 갈기갈기 찢어졌었지만 서로의 눈물로 기웠더니 이제는 그 어떤 풍파가 와도 끄떡없게 되었다. 여러분, 지금 혹시 누군가 채워놓은 보이지 않는 목줄 때문에 고통받고 계시진 않습니까? 돈 때문에, 자식 때문에, 혹은 체면 때문에 숨죽여 울고 계시진 않습니까? 기억하십시오. 그 줄을 끊을 수 있는 가위는 바로 여러분의 주머니 속에 있습니다. 나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그것만 있다면 우리는 언제든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저 억척스러운 강우기도 해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 따뜻한 밥 한 끼 드시고 힘내십시오. 세상은 아직 살만하고 내일의 태양은 반드시 다시 뜨니까요.